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에 김해만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큼직한 기와집 처마가 하늘을 가리고 대문은 두 칸이나 되었지요. 마당에는 항상 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감댁은 논밭이 수십 마직이나 되는 부잣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넓은 집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장도겸이었지요. 도겸은 28배 나이에 키는 크지 않았으나 어깨는 단단했고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이놈아, 내 신발이 더러운데 닦지 않았느냐? 대감의 아들 김연우 도련의 호통 소리에 도겸은 몸을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닦겠습니다. 연우 도련은 23의 나이로 과거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진 후 술과 노름에 빠져 지냈습니다. 대감 김해만 역시 머슴들을 함부로 대했지요. 사람들은 도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말이 없구먼. 그래도 성실하기는 하지. 시키는 일은 다 하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도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재주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겸은 어릴 적 양아버지 장득수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장득수는 한때 훈장 노릇을 했던 사람으로 도겸이 7살 때 길에서 떨고 있는 그를 거두었지요. 양아버지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도겸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도겸은 글자를 빨리 익혔고 셈도 잘했습니다. 특히 숫자를 다루는 데는 신기할 정도였지요. 아버지, 이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틀렸습니다. 여기 곡식값을 더하시면 200냥이 아니라 230냥이 나옵니다. 양아버지는 다시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양아버지는 도겸이 15살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겸은 혼자 남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김대 감댁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도겸은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머슴 주제에 글을 안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대감이 도겸을 불렀습니다. 내가 저작거리에 심부름을 시킬 것이 있다. 쌀 5마를 팔아오고 무명 2피를 사오너라. 도겸은 절을 하고 짐을 지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안동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지요. 도겸은 쌀을 팔고 무명을 사러 걸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나무판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명 1필 3냥, 명주 1필 5냥, 모시 1필 7냥. 도겸은 그 글씨를 보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달에 이 가게 무명값이 3냥 5전이었는데 이번 달은 3냥이로구나. 5전이 떨어졌네. 올해 무명 농사가 잘 되었나 보구나. 그는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값이 내렸더군요. 도겸은 또 곡물 가게 앞을 지나며 쌀값을 받습니다. 쌀 1말에 2냥. 지난달보다 3전이 올랐네. 작년 가뭄 때문에 곡식이 귀해진 탓이겠지.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쌀값은 오르고 무명값은 내렸으니 이번 철에는 무명을 많이 사두면 좋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도겸은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겸은 대감과 연우 도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무엇을 사둘 생각이십니까? 글쎄다. 올해는 무명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구나. 무명을 좀 사둘까 싶기는 한데. 도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감께서 무명을 사두시려는구나.
현명하신 판단이시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 감히 대감의 장사에 대해 입을 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겸은 헛간에 누워 오늘 본 저작거리의 값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대감댁 살림이 넉넉하신가? 며칠 전에 쌀 장수가 와서 외상값을 달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대감은 얼굴을 붉히며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겸은 어느 날 저녁 안채 뒤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다가가 보니 마당 구석 돌담 밑에 종이 뭉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랑방 창문으로 새어나온 빛을 이용해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장부였습니다. 대감댁의 재산과 빚을 기록한 장부였지요. 장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논 30마지기, 밭 20마지기, 집 3채. 박서방에게 빌린 돈 100냥, 최 부자에게 빌린 돈 50냥, 이 장수에게 빌린 돈 30냥. 도겸은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더해보았습니다. 빚이 모두 180냥이로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논 30마지기라고 적혀 있는데 그중 10마지기는 이미 박서방에게 담보로 잡혀 있다고 적혀 있네. 집도 한 채는 최 부자에게 넘어갔다고 했고 장부 계산도 엉망이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장부를 대감께 돌려드렸습니다. 대감, 어제 안채 뒤편에서 이것을 주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죄송합니다, 대감. 무엇인지 몰라 잠깐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글을 안단 말이냐? 양아버지께서 어릴 적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감은 한참 도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대감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라는 여인이었지요. 대감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여인이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윤설하라 했느냐? 좋다. 안채 일을 거들도록 하여라. 도겸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지요. 그날 저녁 도겸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아가 다가왔습니다. 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여기 있습니다. 도겸이 바가지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장도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설아입니다. 도겸은 설아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몰락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머슴 장도겸의 조용한 일상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늘 돌아가고 있었고 대감댁의 장부는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설아는 도겸의 성실함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설아가 대감댁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안채에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대감댁 사람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지요. 몰락한 양반이 뭐가 대단하다고. 종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설아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새겨졌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아가 마루를 쓸고 있는데 연우 도령이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설아. 예, 도련님. 설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먼지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연우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양반집 딸이라더니 손 하나 귀한 개로구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지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그녀는 고개를 더욱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연후 도련은 코웃음을 치고 지나갔지요. 그날 저녁 설아는 안채 뒤편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지요. 설아 낭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도겸이 서 있었지요. 물동이가 무거우실 텐데 제가 날라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이미 물동이를 들어 올렸지요.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설아는 도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로구나. 당신은 언제부터 이곳에서 일하셨습니까? 13년 전부터입니다. 13년이나요. 오랜 시간이네요. 도겸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지요. 설아는 도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단함이 있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종들에게 자주 구박을 받았습니다. 설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양반이라더니 쓸모가 없구나. 밥도 제대로 못 짓고 빨래도 엉망이지. 종들은 설아를 깔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설아의 집안은 원래 남원의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벼슬을 하셨고 집안은 넉넉했지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친척들이 재산을 가로채고 설아와 어머니는 쫓겨났지요. 어머니는 병을 얻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아는 홀로 남아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대감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설아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녀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설아는 안채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연우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설아, 잠깐 이리 오너라. 설아는 몸을 일으켜 연우 앞으로 갔습니다. 예, 도련님. 연우 도련은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양반집 딸이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몰락했으면 양반이 아니지. 이제는 종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 연우 도련의 말에 설아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죄송합니다, 도련님. 연우가 돌아가자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눈물도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도겸이 다가왔습니다. 설아 낭자, 괜찮으십니까? 예. 오늘 도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야지요. 도겸은 설아 곁에 앉았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지요. 설아는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버텼습니까? 버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일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요. 설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아닙니다. 그저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된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설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도겸의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마당을 쓸고 밭을 갈고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참 성실하구나. 설아는 도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는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대감이 사랑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마당을 걸었지요. 대감께서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설아는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종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지요. 요즘 대감댁 형편이 좋지 않다더라. 그래,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데 빚이 많다고 하더군. 곧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네. 설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감되기 어렵다면 자신도 곧 쫓겨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떡하지? 이곳마저 잃으면 갈 곳이 없는데.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이 앞섰지요.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우물가에서 도겸을 만났습니다. 장도령, 대감되기 어렵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도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대감께서 걱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설아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요. 며칠이 지나고 설아는 도겸이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헛간에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설아는 도겸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머슴이 아닌 것 같았지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도겸을 더욱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조용한 힘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지요. 몰락한 양반가 딸 윤설아는 그렇게 대감댁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종들의 구박과 도련의 무시를 견디며 말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겸의 성실함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단풍이 마당에 떨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요. 장부를 본 후로 대감은 도겸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감이 사랑방에서 나와 그를 불렀지요. 도겸아, 잠깐 이리 오너라. 예, 대감님. 도겸은 비를 내려놓고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문을 닫고 조용히 말했지요. 내가 셈을 안다고 했지? 예, 대감님. 조금은 압니다. 그럼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겸은 고개를 들어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장부를 정리해 주었으면 한다. 내가 셈에 어두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내가 다시 정리해 줄 수 있겠느냐? 도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큰 일이었지요. 머슴이 주인집 장부를 만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머슴 주제에 그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다. 이 일은 우리 둘만 알면 된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대감은 두꺼운 장부를 꺼내 도겸에게 건넸습니다. 밤에 헛간에서 조용히 정리해라.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고 말이다. 예, 대감님. 그날 밤부터 도겸은 헛간에서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종이를 펼쳐놓으니 정말 엉망이었지요. 쌀거래, 무명장사, 세금, 빚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도겸은 하나하나 뜯어보며 정리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따로 적고 빚 목록도 따로 정리했지요. 그러면서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쌀 5말에 한 말당 2냥이면 10냥인데 8냥이라고 적혀 있네. 2냥이 틀렸구나. 무명 3필에 한 필당 3냥이면 9냥인데 7냥이라고 했네. 이것도 틀렸어. 도겸은 틀린 계산을 모두 고쳤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빚을 정확하게 계산했지요. 며칠 밤을 새워 장부를 정리하고 나니 대감댁의 형편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논이 실제로는 20마지기 뿐이고 집도 2채만 남았구나. 빚은 180냥이고 이건 정말 심각하네. 일주일 후 도겸은 정리한 장부를 대감께 바쳤습니다. 대감은 장부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게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단 말이냐? 예, 대감님. 놀랍구나. 이제야 우리 집 형편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대감은 한참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겸아, 앞으로도 계속 장부를 정리해 주겠느냐? 물론 아무도 모르게 말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도겸은 낮에는 머슴일을 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지요. 한편 설아는 도겸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도겸을 만났을 때였지요. 장도겸, 요즘 밤늦게까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헛간에 불이 켜져 있던데요. 도겸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냥 정리할 것이 있어서요. 무엇을 정리하십니까?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감께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설아는 도겸이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감댁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이 먼저 왔지요. 대감, 빌려준 돈이 100냥인데 아직 갚지 않으셨소. 언제 갚으실 생각이요? 대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갚겠네. 다음 달이라고요? 벌써 3달이나 미루지 않았소? 이번에는 꼭 갚으시오. 박서방이 돌아간 후 대감은 사랑방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요. 그날 밤 도겸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대감댁이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무명값이 지금 쌀 때니까 무명을 사두었다가 내년 봄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쌀은 지금 비싸니까 조금 팔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겠지. 도겸은 종이에 계획을 적어보았습니다. 무명을 10필 사고 쌀을 5말 팔면 얼마의 이익이 날지 계산했지요.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조심스럽게 대감께 말씀드렸습니다. 대감님,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무명값이 쌉니다. 무명을 좀 사두셨다가 내년 봄에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감은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이익이 될까? 제 계산으로는 그렇습니다. 대감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무명 10필을 사오너라. 예, 대감님. 도겸은 저작거리로 나가 무명을 샀습니다. 값을 흥정하며 최대한 싸게 샀지요. 그리고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감은 무명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잘했다, 도겸아. 이제 이것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팔아보자. 그날 저녁 설아가 도겸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도겸, 오늘 무명을 사오셨다던데 대감께서 당신을 믿으시는 것 같네요. 그저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대감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겸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뿌듯했지요. 그날 밤 도겸은 헛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대감댁을 도울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양아버지가 가르쳐준 글과 셈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말이지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도겸은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이 반짝였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우가 술을 마시고 돌아와 대감에게 혼났습니다. 이놈아, 집안이 이 지경인데 술이나 마시고 다니느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연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겸을 힐끗 쳐다보며 사랑방으로 들어갔지요. 도겸은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연우가 자신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도겸은 계속 일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지요. 대감댁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지요. 도겸은 여전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겸은 헛간 구석에 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양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1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양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열어보라고 하셨지. 도겸은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지요. 도겸은 촛불을 가까이 대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겸아, 내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나는 내게 미안한 것이 많구나. 내게 제대로 된 삶을 주지 못했으니 말이다. 도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양아버지의 글씨를 보니 그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지요. 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남겨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 문서들이다. 이것은 옛날 내가 한 양반집 훈장으로 있을 때 보관하게 된 토지 문서와 계약서들이다. 그 집안은 지금 몰락했지만 이 문서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도겸은 깜짝 놀라 다른 종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정말 토지 문서와 계약서들이었지요. 안동 근처 땅 오마지기에 대한 소유 문서였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 땅이 내 것이란 말인가? 도겸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지요. 아니야. 이 문서가 아무리 진짜라 해도 머슴인 내가 어떻게 땅을 찾을 수 있겠어? 양반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야. 도겸은 문서들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숙이 감췄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부자가 하인들을 데리고 대감댁에 들이닥쳤지요. 대감님, 빌려준 돈 50냥을 당장 갚으시오. 최 부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최 부자 진정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세. 대감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긴 무슨, 벌써 넉 달째 미루고 있지 않소?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저당 잡은 집을 가져가겠소. 조금만 기다려주게. 다음 달에는 꼭 갚겠네. 다음 달? 또 그런 소리요? 이번에는 못 믿겠소. 최 부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대감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네. 보름만 기다려주게. 보름 안에 꼭 갚겠네. 보름이라. 좋소. 하지만 이번에도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소. 최 부자는 하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대감님은 그 자리에 힘없이 서 있었지요. 저녁이 되자 대감님이 도겸을 불렀습니다. 도겸아, 큰일이구나. 무슨 일이십니까? 보름 안에 50냥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구나. 무명을 팔자니 아직 때가 아니고.
도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명은 내년 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쌀을 좀 파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쌀값이 높으니까요. 대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쌀 20마를 팔아야 50냥이 나오겠지? 그렇습니다. 좋다. 내일 저작거리에 가서 쌀을 팔아오너라. 다음 날 도겸은 쌀 20마를 지게에 지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았지요. 저작거리에 도착하니 곡물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쌀을 팝니다. 한 말에 2냥 5전입니다. 도겸이 소리를 쳤습니다. 장수들이 다가왔지요. 50냥을 받아야 하니 깎아줄 수 없습니다. 도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한 장수가 50냥의 쌀을 샀지요. 도겸은 돈을 품에 넣고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도겸아. 이제 최 부자에게 갚을 수 있겠구나. 대감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서방도 찾아왔지요. 대감님, 빌려준 100냥은 언제 갚으실 겁니까? 박서방, 조금만 기다려주게. 벌써 6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못 갚으시면 담보로 잡은 논 10마지기를 가져가겠습니다. 박서방도 단호했습니다. 대감님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지요. 그날 밤 도겸은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습니다. 100냥을 마련할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지요. 무명을 지금 팔면 70냥밖에 안 돼. 부족해. 쌀은 이미 많이 팔아서 더 팔 수 없고. 도겸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때 문득 양아버지의 문서가 떠올랐지요. 만약 그 땅 문서가 진짜라면 그것을 팔면 100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도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슴이 땅 문서를 내밀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도둑으로 몰릴 것이었지요. 다음 날 설아가 도겸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께서 걱정이 많으시던데 무슨 일입니까? 빚 때문입니다. 박서방에게 100냥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대감댁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큰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겸은 설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설아 낭자. 하지만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이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대감님은 사랑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연우는 술만 마셨습니다. 도겸은 헛간에서 양아버지의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문서들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지요. 이 문서를 쓸 때가 온 걸까? 아니면 아직 아닐까? 도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지만 지금 대감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도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양아버지를 떠올렸지요. 아버지,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겨울은 이미 대감댁의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지요. 그리고 더 큰 위기도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정한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감님은 사랑방에만 틀어박혀 계셨고 연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지요. 도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양아버지가 남긴 토지 문서를 꺼내 또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땅이 정말 있다면 관아에 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도겸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아로 향했지요.
관아 문 앞에는 아전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아전이 도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토지 문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토지 문서, 내가 무슨 땅이 있다고? 아전은 비웃었습니다. 도겸은 품에서 문서를 꺼냈지요. 이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전은 문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이 달라졌지요. 이건 잠깐 기다려라. 아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나이든 서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서를 어디서 구했느냐? 돌아가신 양아버지께서 물려주셨습니다. 서기는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로구나. 안동 북쪽 오마지기 땅이 내 것이 맞다. 하지만요? 이 땅에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사람을 내보내려면 관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보름은 걸릴 것이다. 보름이라니. 너무 늦었습니다. 도겸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지요. 그럼 이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까?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땅 주인이 직접 와야 한다. 제가 주인입니다. 내가 머슴 차림인데 문서에 제 양아버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양아들입니다. 서기는 다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득수. 그래, 이름이 있구나. 좋다. 내가 주인이 맞다면 이 문서로 100냥까지 빌릴 수 있을 것이다. 도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디서 빌릴 수 있습니까? 성 안에 정부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가보거라. 감사합니다. 도겸은 관아를 나와 정부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지요.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정부자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바쁘신데 땅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하인은 도겸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뚱뚱한 중년 남자가 나왔지요. 내가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도겸은 문서를 보였습니다. 정부자는 문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마직이라. 나쁘지 않구나. 얼마나 빌리고 싶으냐? 100냥입니다. 100냥? 이자는 한 달에 5냥이다. 석 달 안에 갚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좋다. 계약서를 쓰자. 정부자는 계약서를 꺼내 도겸에게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냥을 건넸지요. 도겸은 돈을 품에 넣고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감님은 사랑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요. 무슨 일이냐, 도겸아? 100냥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도겸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양아버지의 문서와 정부자에게 돈을 빌린 일을 말이지요. 대감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게 그런 땅이 있었단 말이냐?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고맙다, 도겸아. 내가 우리 집을 구했구나. 대감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겸은 머리를 숙였지요. 하지만 석 달 안에 갚아야 합니다. 이자도 내야 하고요. 걱정 말거라. 내년 봄에 무명을 팔면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박서방이 왔습니다. 대감님은 100냥을 건넸지요. 여기 있네. 빚을 갚겠네. 박서방은 돈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갚으셨군요. 좋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간 후 대감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한숨 돌리겠구나. 하지만 도겸은 걱정이었습니다.
석 달 후면 정부자에게 100냥과 이자 15냥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설아가 도겸을 찾아왔습니다. 장도겸, 대감님께서 빚을 갚으셨다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겸은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설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 땅을 담보로 잡혔다고요? 그럼 석 달 안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잃게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양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것인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아 아가씨.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설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겸은 그런 그녀가 고마웠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겸은 장부를 다시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명 시피를 봄에 팔면 100냥은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자 15냥이 문제야. 어디서 구하지? 도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관아에서 땅을 찾는데 보름이 걸린다고 했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석 달 안에 끝날 수 있을 거야. 땅을 찾으면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어. 도겸은 다음 날 다시 관아로 갔습니다. 서기를 만나 땅을 찾는 절차를 밟았지요. 서류를 작성하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한 달쯤 걸릴 것이다. 그때 다시 오너라. 감사합니다. 도겸은 관아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석 달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해. 한편 연우는 도겸을 곱지 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지요. 도겸아. 연우가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구했다며? 대단하구나. 그저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머슴 주제에 잘난 척하는구나. 조심해라. 높이 오르면 떨어지기도 쉬운 법이니. 연우는 비틀거리며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겸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불안함을 느꼈지요. 연우 도련님이 나를 싫어하고 있어. 조심해야겠어. 밤이 되었습니다. 도겸은 헛간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무명가, 땅가, 이자 모든 것을 계산했지요. 가능해. 석 달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하면 안 돼. 도겸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지요. 대감댁을 살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땅을 지키는 것.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도겸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도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정월이 왔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대감댁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지요. 도겸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겸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낯선 사내들이 대문으로 들어왔지요. 옷차림이 번듯한 것으로 보아 양반집 하인들인 듯 했습니다. 대감님을 뵈러 왔다고 전해라. 사내 하나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곧 대감님이 사랑방에서 나오셨지요. 무슨 일로 왔는가? 저희 주인 어른께서 이댁 땅을 사고 싶어 하십니다. 땅을 판다고 한 적이 없는데 소문을 들으니 이댁이 빚이 많다고 하던데요. 좋은 값에 사겠습니다. 대감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돌아가시게. 우리 집 땅은 팔지 않네. 사내들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지요. 대감댁이 어렵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우가 도박판에서 큰 돈을 잃고 온 것이지요. 대감님이 사랑방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얼마를 잃었다고 했느냐? 30냥입니다, 아버지. 30냥? 그 돈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장 돌려받아오지 못하겠느냐?
그게 도박판 주인이 보름 안에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다고 합니다. 대감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겨우 한숨 돌렸는데 그날 저녁 대감님이 도겸을 불렀습니다. 도겸아, 어찌하면 좋겠느냐? 무슨 일이십니까? 연우가 30냥을 잃었다. 보름 안에 갚아야 한다. 도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명을 팔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겸은 사랑방을 나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했지요. 쌀은 이미 다 팔았고 무명은 아직 팔 수 없어. 집기를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때 설아가 헛간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령,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설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비녀입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라 팔면 10냥은 될 겁니다. 도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낭자의 소중한 물건이 아닙니까? 지금은 대감댁이 더 급합니다. 받으십시오. 하지만 제발 받으십시오. 이것밖에 제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겸은 그녀의 진심을 느꼈지요. 고맙습니다, 설아 낭자. 꼭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으니 이것으로 대감댁을 도와주십시오. 설아는 헛간을 나갔습니다. 도겸은 비녀를 들여다보았지요. 은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도겸은 저작거리로 나가 비녀를 팔았습니다. 12냥을 받았지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20냥이 더 필요해. 도겸은 고민하다가 자신이 입던 옷 중 괜찮은 것을 팔았습니다. 5냥을 받았지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그는 도겸에게 말을 걸었지요. 혹시 그를 아는가? 조금 압니다. 내가 장부를 정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네. 사흘만 일해주면 10냥을 주겠네. 도겸은 망설였습니다. 대감대기를 놔두고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돈이 급했습니다. 밤에만 할 수 있습니까? 밤에? 괜찮네. 밤에 와서 일하게. 도겸은 사흘밤을 선비의 집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선비는 약재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도겸은 꼼꼼하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훌륭하네. 자네는 샘의 발구먼. 여기 10냥일세. 도겸은 돈을 받아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27냥이 모였지요. 아직 3냥이 부족했습니다. 도겸은 마지막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정부자에게 가서 3냥만 더 빌리는 것이었지요. 자네가 또 왔군. 무슨 일인가? 3냥만 더 빌리고 싶습니다. 3냥? 이자는? 한 달에 오전씩 내겠습니다. 좋네. 하지만 한 달 안에 갚아야 하네. 도겸은 3냥을 빌렸습니다. 이제 30냥이 모였지요. 대감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도겸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설아의 비녀, 자신의 옷, 바밀로 번 돈, 그리고 빌린 돈까지 말이지요. 대감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다, 도겸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망했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대감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으니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감님은 30냥을 들고 도박판 주인을 찾아가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요. 며칠 후 정부자에게 갚을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100냥과 이자 15냥, 그리고 추가로 빌린 3냥까지 합치면 118냥이었습니다.
도겸은 대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무명을 이제 팔아야 할 때입니다. 좋다. 내가 저작거리에 가서 팔아오너라. 도겸은 무명 10필을 지게에 지고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봄이 되어 무명값이 올랐지요. 한 필에 5냥씩, 10필에 50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68냥이 부족했습니다. 도겸은 관아로 향했지요. 땅을 찾는 일이 끝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땅 문제는 해결되었네. 이제 자네 땅이 맞다. 그럼 이 땅을 팔 수 있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살 사람을 찾아야 하네. 도겸은 저작거리로 나가 땅을 팔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오마지기를 팔겠습니다. 70냥입니다. 한 부자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겠네. 하지만 60냥밖에 못 주겠네. 안 됩니다. 70냥은 받아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보게. 도겸은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70냥을 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60냥에 팔았지요. 무명 50냥과 땅 60냥을 합치면 110냥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정부자에게 갚을 수 있었지요. 도겸은 정부자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양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을 잃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겸은 헛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가 찾아왔지요. 도령,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양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을 잃으셨다면서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도겸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대감댁을 지켰으니까요. 도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설아는 조용히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지요.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대감댁은 빚을 갚았지만 남은 것이 별로 없었지요. 노는 20마지기뿐이었고 집도 2채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대감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지요. 의원을 불렀지만 병은 깊었습니다. 과로와 근심으로 몸이 상하셨습니다. 약을 쓰고 쉬셔야 합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감님은 도겸을 불렀습니다. 도겸아, 이리 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안다. 내 몸을 내가 아는데. 대감님은 기침을 했습니다. 도겸은 물을 떠다 드렸지요. 도겸아, 내가 우리 집을 살렸구나. 내가 고맙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감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지요. 연우가 걱정이다. 저놈이 집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도겸아,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거든 연우를 좀 도와주겠느냐?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구나. 그리 하겠습니다. 대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대감님은 세상을 떠나셨지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연우는 눈물을 흘렸지만 곧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우가 도겸을 불렀지요. 도겸아, 이리 와라. 부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집안일을 맡기라고 하셨다더구나. 좋다. 내가 장부를 계속 관리해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넌 머슴일 뿐이다. 연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숙였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우는 다시 도박판에서 돈을 잃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50냥이었지요. 또 돈을 잃으셨습니까? 도겸이 물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어째 나한테 따지느냐? 하지만 지금 댁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논을 파셔야 합니다. 연우는 화를 냈습니다. 논을 팔라고?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논 5마지기를 팔았습니다. 50냥을 받았지요. 연우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연우는 또 돈을 잃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70냥이었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겸이 물었습니다. 논을 더 팔아야지. 논을 더 팔면 10마지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연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논 5마지기를 더 팔았습니다. 하지만 60냥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10냥이 부족했지요. 집을 파십시오. 도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라고? 집 한 채를 팔면 10냥은 나올 것입니다. 연우는 이를 갈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았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대감댁에는 논 10마지기와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연우는 술에 취해 지냈고 도겸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박판 주인들이 대감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김도령이 이번에 100냥을 잃었소. 당장 갚으시오. 100냥이라니. 도겸은 당황했습니다. 연우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지요. 사흘 안에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소. 그럼 김도령은 감옥에 갈 것이오. 도박판 주인들은 돌아갔습니다. 도겸은 연우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100냥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제 팔 것이 없습니다. 논과 집을 다 팔아야 합니다. 연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지가 되란 말이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술이 깨자 현실이 보였지요. 다음 날 도겸은 논 10마지기를 팔았습니다. 80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냥이 부족했지요. 집을 파십시오. 이 집까지 팔면 우리가 어디서 살란 말이냐? 살 곳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지요. 도겸은 집을 팔았습니다. 30냥을 받았습니다. 100냥과 이자 10냥을 합쳐 110냥을 도박판 주인에게 갚았지요. 대감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겸아?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저에게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사겠습니다. 내게 돈이 있다고? 제가 밤일을 하며 모은 돈입니다. 20냥쯤 됩니다. 도겸은 그동안 밤마다 남의 집 장부를 정리해주며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연우는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도겸은 20냥으로 작은 집 한 채를 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초라한 집이었지요. 연우와 설아를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사시십시오. 도겸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길바닥에서 죽었을 것이다. 연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겸은 그런 연우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며칠 후 도겸은 설아와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도령,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도 연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압니까? 도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아는 도겸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할 차례입니다. 우리요? 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겸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대감댁은 무너졌지만 도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머슴이었던 그는 이제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설아가 있었습니다. 여름 해가 뜨거웠지만 두 사람의 앞날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도겸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낮에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연우는 술을 끊고 밭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지요. 도겸이 옆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호미를 쥐고 풀을 뽑으십시오. 알겠다. 연우는 더 이상 도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가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도겸과 연우, 설아 셋이 함께 밥을 먹었지요. 도겸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앞을 보십시오. 그래, 내 말이 맞다. 앞으로는 제대로 살아야지. 설아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지요. 며칠 후 도겸은 저작거리에서 옛날 알던 선비를 만났습니다. 약재 장사를 하던 그 선비였지요. 장총각이 아닌가? 자네 어떻게 지내는가?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장부 일을 하는가? 밤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선비는 도겸을 찬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고용하고 싶네. 우리 약재 가게의 장부를 맡아줄 수 있겠는가? 도겸은 놀랐습니다. 저를 고용하시겠다고요? 그렇네. 자네는 셈에 밝고 일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가? 한 달에 5냥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겸은 선비의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고 밤에는 다른 일을 도왔지요.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겸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낭자,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설아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혼인을 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평생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조촐한 혼례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연우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겸아, 축하한다. 설아도 축하하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도겸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설아와 함께 밥을 먹었지요. 연우는 밭을 일구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겸은 돈을 모아 작은 논 2마지기를 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가진 것이었지요. 이제 우리도 논이 생겼구나. 설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은 잃었지만 이번에는 제 힘으로 장만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겸은 논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가을이 되자 쌀이 풍성하게 익었지요. 수확한 쌀로 빚을 갚고 나니 조금 남았습니다.
이 쌀로 떡을 만들어 양아버지 산소에 다녀오겠습니다. 도겸은 설아와 함께 양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하늘은 맑았지요. 양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도겸은 떡을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양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글과 셈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양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은 잃었지만 이제 제 힘으로 논을 장만했습니다. 설아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설아가 말했습니다. 양아버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러실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도겸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니 연우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다녀왔는가? 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네. 저녁은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들어가서 쉬게. 도겸은 연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설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지요. 도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맙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어서. 서방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행복합니다. 도겸은 아이 이름을 등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었지요. 연우도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잘생겼구나. 건강하게 자라거라. 연우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겸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이라고 믿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도 이 아이 삼촌으로서 도와주마. 도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우가 변한 것이 기뻤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겸은 선비가게에서 계속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논도 5마지기로 늘었지요. 작은 집도 조금씩 고쳤습니다. 등남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도겸은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양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이 글자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인이란다.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지. 아버지도 사람들에게 의지하셨어요? 그렇단다. 양할아버지께서 나를 거두어 주셨고 설아 어머니가 나를 지켜주셨지. 그리고 연우 아저씨도 이제는 가족이 되었단다. 등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겸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지요. 설아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고 있었소. 머슴이었던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될 줄은 몰랐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지요. 머슴 장도겸은 이제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꾸고 가족을 돌보는 한 사람의 가장이 되었지요. 양아버지가 가르쳐준 글과 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마당에는 등남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겸과 설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지요. 새로운 인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